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동법 개론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 법들이 도대체 왜 태어나게 됐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즉 총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뒤에 나온 법령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법이 왜 태어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교재를 보실 필요는 없고 칠판을 보세요. 경우마다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6세기나 17세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 어떤 사회였어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 왕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통치 구조 하에 있을 시절이었죠. 왕 밑에는 이제 제후, 왕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제후, 기사 밑에 농농, 이런 식으로 아주 뭐라고요? 굉장히 수직적인 계층 구조,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 위에야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농노라는 사람들의 삶을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 이사 가고 싶어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귀속되고 소유되고 있는 존재이니까. 그리고 내가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이런 농사 짓기 싫어.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거야. 이런 직업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렇죠? 나는 그냥 하라면 시키는 거.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소유. 내가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요 정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소유권의 개념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켜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 아주 신물을 느낀 이 사람들이 뭘 하나요? 뭘 해요?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나는 도저히 이런 수직적인 계층 구조, 계급 구조를 못 견디겠다. 난 자유를 원한다. 뭘 해요? 이걸 일으키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수직적인 계층 구조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 뭐예요? 내가 기존에 가장 갖고 싶었던 거 뭐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렇죠? 소유권 자유, 이런 식의 자유를 계속 갈망했다고요. 자유를.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일으키면서 뭘 했다고요? 자유. 나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천명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뭐라고요? 나에겐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는 나에게 임의로 간섭하거나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나의 자유를. 이게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나에겐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또 뭘 만들어내냐면 시민법 3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다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요. 이게 뭐예요? 이름 그대로예요. 계약은 너와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 이것도 자유와 관련된 내용.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즉 바꿔 말하면 사적 자치. 내 권리와 의무는 내가 알아서 설정을 하겠다라는 사적 자체를 바꿔 말한 것 뿐입니다. 주로 어떤 권리 의무의 설정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요.
소유권 절대 원칙은 뭐예요? 그냥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열심히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뭐 하나 가질 수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모순들, 이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나오는 모순들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거예요. 세 번째요. 다만 내가 나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손해가 가게 되면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다만 그 손해배상은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책임의 원칙이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이후에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저 수직적인 계층 구조는 어떻게 이분화되나요? 이제 선천적인 계급은 없죠. 태어나자마자 어떤 귀족, 지주, 농민, 농노 이렇게 정해지는 선천적인 계급은 없는 대신에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지게 되죠.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기계들이 막 들어오고 이 당시에 기계들이 막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용수, 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이 원칙들, 이 시민법 3대 원칙과 자유권적 기본권 하에 이 시대가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땅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용수라든지 기계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소유한 이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게 노동력밖에 없어서 제공할 게 노동력밖에 없는,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프로레타리아 계급과 만나서 이 산업화 시대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근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두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진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가진 사람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때요? 이 시민법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둘이 고용계약을 합니다. 너 우리 공장 와서 일할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근로 조건은 이래.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 조건이 어때요? 근로계약 조건이 어때요? 물 2리터, 빵 2조각 을 받고 15시간씩 일을 한다. 12시간씩 일을 한다. 이 계약 가능해요? 이 당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성립하는 계약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이외에도 실제로 어떤 여성과 소년 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장시간의 노동, 그렇죠? 과중된 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요. 두 번째요. 내가 아주 과중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졸았어요. 내가 졸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이랬을 경우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당시에 못 받아요. 왜요? 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내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해 줄게 라는 개념인데 지금 사용자 과실이 있나요? 사용자 과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졸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연유들 또요. 지금 직장 생활을 뭐 잠깐이나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보장을 위해서 4가지 보험,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지불을 해주고 50%는 내가 내는 거지만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사회안전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사회안전망 보호 이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얘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건데 왜 내가 네 보험료를 내줘? 그쵸? 지금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는데 이 당시에 이 수직적인 계층 구조, 선천적 계층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계급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 모순들이 있었잖아요. 자유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살기가 너무 곤란해. 이런 문제점들.
모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저기서 발생한 모순 해결하려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어때요? 여기서 또다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어떤 모순점들이 발생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요. 장시간 노동, 여성과 소년의 착취,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모순들이 또 발생을 했다고요. 모순을 없애고자 제도를 만드는데 그 제도로 인해서 또 모순이 발생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 시대, 근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자유도 좋아. 자유도 좋은데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자유도 좋지만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보호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옛날 16, 17세기의 수직적인 계층구조, 계급구조에서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만들고 시민법 3대 원칙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모순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 구조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자유도 좋지만 우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를 좀 보호해줘라 라는 차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 대표 주자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헌법 32조의 대표적인 주자가 근로기준법이고요.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헌법 33조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합니다. 그쵸? 우린 요것과 요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요 헌법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거가 뭐라고요?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라고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쭉 보셨다시피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천적 계급은 아니더라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이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계급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요? 개별적 규율과 집단적 규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여기서 나온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이요. 자유권적 기본과 시민법 3대 원칙을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모두 부정하는 건가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라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일부 수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함으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잘 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정이 아니라 수정입니다. 근대 시민법 3대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이룩하자? 아니라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더 견고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가 낳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가 낳은 현명한 아들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 전면적인 부정이다? 아니다. 일부 수정을 통해서 현명한 수정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 아니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계를 더욱더 견고히 해보자라는 취지고 우린 앞으로 요 내용과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할 겁니다.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장 총설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노동법의 개념 제1절 1번 규율 대상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입장 2번 노동법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노동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노동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3번이요. 노동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 과연 노동이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서 왜 사용자에게 종속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종속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헌법 32조와 33조를 통해서 이 종속 노동이라는 걸 규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는 뭐라고요? 이런 수직적 계층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만든 게 이렇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종속될 수밖에 없고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는 그 종속적인 관계를 규율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한다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니까 도대체 그럼 노동의 종속성이라는 게 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한번 보면요. 그리 중요하진 않은데요.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래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동그라미 1번 왜 종속되는가? 인격적 종속설이요. 신체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종속된대요. 즉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노동, 내가 제공하는 근로는 나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내가 즉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이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요. 경제적 종속설이요. 생산수단을 팔아야 하는 경제적 지위로부터 뭐 어렵게 되어 있지만 즉 가진 자와 경제적 불평등이죠. 경제적 불평등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의 결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왜요? 가진 자가 그 사람이 근로를 하게 될지 말지 아니면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적 불평등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3번이요. 법적 종속설이요. 근로계약을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즉 내가 노동력을 관리하는 권리를 양당사자는 근로계약, 즉 법률을 통해서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휘 명령이라든지 이런 종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4번이요. 조직적 종속설이요. 사용자의 경영에 편입함에 의해 즉 사용자의 조직이라든지 운영권에 복종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타인 결정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의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인 결정설 한번 보면 노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의 내용이 결정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종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급과 근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급이란 뭐예요? 도급이란 민법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곰인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곰인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내가 다 못할 것 같아서 눈알 붙이는 거는 내 친구한테 도급을 줬어요. 야, 너 이 곰인형 줄 테니까 너 여기다 눈알 붙여와. 이렇게 100만 개 이렇게 붙여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곰인형 눈깔 붙이는 일의 완성을 도급 준 거죠. 그렇고 아니면 내가 직접 붙이기로 했어요. 내가 직접 붙이는데 내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거 붙이세요. 이렇게 지시하기로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어때요? 내가 내 친구한테 도급을 줬잖아요. 인형 눈깔 붙여와. 이렇게 100만 개. 그럼 내가 얼마 줄게. 그럼 내가 내 친구가 인형 눈알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해요? 아니죠. 나는 결국 내 친구에게 일의 완성만 맡겼을 뿐이고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인형 100만 개, 곰인형 100만 개에 대해서 눈알만 붙여서 나에게 갖다 주고 대금을 지급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어떠한 지휘나 감독이나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 두 번째요. 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눈알 이렇게 붙이세요.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일일이 지휘 명령하는 것.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어떤 차이요?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감독, 명령, 감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게 타인 결정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인격적, 경제적, 뭐 법률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속 관계를 규율한 왜 종속이 되는가, 그리고 종속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위에 모든 뭐 경제적이든 법률적이든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때문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종속적 근로관계는 이것이다 라고 위에 모든 것들을 합친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으로요 4번 판례요. 판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판례에서 종속 노동이란 무엇인가 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표들인데 그 읽어보시면은 그 위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종속 노동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앞으로 배울 노동관계 법률의 전반적인 모든 걸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건 아니고요. 추후에 진도를 나가면서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과연 종속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신 거예요. 넘어오시죠. 종속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2절이요. 노동법의 특수성이요. 1번이요. 공법과 사법의 교착이래요. 읽어보시면요. 노동법은 시민법 체계의 사법적 원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것이다. 지금 지워버렸는데 이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법 원리를 부정,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룩하자?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더 견고히 하고 우리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요. 그쵸?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표 주자인 노동법은요. 됐습니다. 2번이요.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이요. 노동은 객관적으로 상품으로 성질을 가지나 근로자의 인격과 주관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어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즉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건 뭐예요? 결국에 노동과 나의 인격은 분리할 수 없다.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봤죠. 인격적 종속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집단 자치성이요.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관계에 개입하나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 대등을 통한 단체협약이라는 자율입법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노동법의 탄생, 생존권적 기본권을 만들어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표 주자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헌법 32조와 헌법 33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헌법 32조, 헌법 33조요. 헌법 32조는 뭐라고요?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고요. 헌법 32조, 33조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그냥 개별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최저임금법이요. 근로기준법이요.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주는 거죠. 최저임금을 정해줌으로써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가진 법령들을 헌법 32조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동관계,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단적 힘을 발휘해서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를 통해서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걸 행사하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고, 그쵸? 그 키워진 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약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약문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집단 자치성이요.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근로관계 개입은 하나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 대등을 통한 단체협약이라는 자율입법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어떻게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재에는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노동법의 경향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협력적 경향, 그 다음에 ILO 국제노동기구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ILO 국제노동기구라는 기구가 보이실 건데요. 거기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양가로 1번 언제 성립됐는지요.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편이래요. 자, 세계 1차 대전이 이때거든요. 1914년쯤 시작해서 1919년에 끝이 났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세계 각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의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 물자를 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와이프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거치면서 어때요? 세계 각 선진국들은 이런 어떤 강력한 노동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1919년에 이제 정전이 되면서 평화조약을 통해서 정전이 되면서 그게 바로 베르사유 평화조약이에요. 정전하자, 이제 전쟁을 멈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3편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제 그 관련된 협약문을 작성을 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제26차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 제29차 총회에서 ILO 헌장과 부속서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26차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뭘 했냐면요. 양가로 2번에 나오는 목적들을 규약에 적시하게 됩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두 번째,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필수 불가결하다. 동그라미 3번 일부 계층의 빈곤은 전체 번영에 위험하다. 동그라미 4번 빈곤의 극복은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ILO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이요. 가입. 국제연합 UN이죠. 회원국은 신청만으로, 회원국이 아닌 경우 총회 의결을 요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인가 153번째로 ILO에 가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전 창립 50주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협약 및 권고요. 동그라미 1번 협약, 동그라미 2번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ILO에서 어떤 협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서 협약 만들어내자라고 하면, 협약을 만들어내서 협약으로 가지고 가면 이 협약을 각 국가에서 우리가 그거 도입할 거야 라고 비준을 하면 그게 바로 실정법령으로 들어와서 적용되게 됩니다. 권고는 좀 달라요. 권고는 뭐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준을 권고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7번이요. 우리나라가 비준 공표하지는 않은 ILO 협약. ILO 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주된 협약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그 8가지 중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4가지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가지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거 이제 비준해서 이제 그 ILO 협약을 우리나라 실정법처럼 사용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고 현 정부의 뭐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비준하지 않았는지요. 동그라미 1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동그라미 2번 강제노동 금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이것들을 현재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동그라미 1번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의 행사가 조금 축소된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네 가지요. 크게 봐선 두 가지고요. 작게 봐선 네 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네 가지 협약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실게요.